낮은 공기 밀도와 기압을 생각할 때 지구에서보다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논문에 언급하면서 대중에 많이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자 8명의 참가자들은 해결을 위해서 토론을 한다는 것이 싸움이 되고요. 철과 규소 외에 약 40% 정도가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냅니다. 지구에서는 쉬었던 먹고, 자고, 배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주에서는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방귀 뀌는 것까지도요.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을 꿈꾸고 있는데요. 1961년 인류의 첫 우주비행이 시작된 이후 나사는 2030년경에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일찍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확신에 찬 발표도 있었습니다. 인간을 태우고 화성으로 떠날 안전하고 완벽한 우주선이 개발된다고 해도 지름은 지구의 약 절반 정도며 표면 중력은 지구의 약 0.4배인 화성의 대기 중 공기는 매우 희박해서 지구의 약 60분의 1 수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kg인 사람이 약 40kg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환경은 언뜻 생각하기에 표면 중력이 지구보다 낮아서 착륙과 이륙은 비교적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낮은 공기 밀도와 기압을 생각할 때 지구에서보다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낮은 중력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고요. 임시체류가 아닌 장기간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아서 납치한 외계인 고문은 필수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달이나 화성 등 외계 행성의 환경은 지구와 너무 다르게 뻔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우주복같이 임시 방편의 장비만 가지고는 장기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분리할 돔 같은 시설은 필수입니다. 아니, 저 개인의 생각은 화성에는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표면보다는 지하에 거주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 환경과 분리해줄 안전한 거주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부로부터 음식이나 에너지원을 현실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급해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인데요. 여건이 안 된다면 흙 대신 스펀지 등을 이용하는 수경 재배 방식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토양 외에 식물 생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네랄과 미생물도 필요하고요. 특히 물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지구와는 달라서 엄청난 인내심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겠네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영화 마션을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영구 거주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있었습니다. 1942년 미국의 SF 작가가 처음 사용한 단어인 테라포밍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외계 행성을 인간이 거주하기 편하도록 지구 환경과 비슷하게 바꾼다는 개념의 단어인데요. 칼 세이건이 논문에 언급하면서 대중에 많이 알려진 개념입니다. 그리고 영화 토탈 리콜에서 화성의 지하 얼음들을 일시에 녹여서 산소를 생산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살 수 있도록 바꾸는 테라포밍이 마치 실제 가능할지 모른다는 착각을 주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외부와 독립돼서 하나의 생태권을 유지하는 에코스피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구도 생물권, 수권, 암석권, 대기권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순환하는 거대한 에코스피어가 맞습니다. 과거 미국 나사에서 밀폐된 작은 유리구체에 바다새우를 넣고요.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 관찰하는 이런 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판매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거주를 염두에 둔 실험이 실제로 대규모로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잘 나온 독특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뭔가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빨간 우주복 같은 슈트를 입은 8명이 유리돔 형태의 구조물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매우 인상적입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약 2년 정도 시행된 바이오스피어2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연구 내용입니다. 일단 이 실험이 있기 훨씬 오래전부터 외부와 고립된 환경에서 자신들만의 힘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베르나드스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아무튼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과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 The Biosphere에서 지구 생명체의 생명 활동 덕분에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행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제의 논문을 다수 발표를 합니다. 이 연구들은 환경이 생물계에 영향을 주고 다시 생물계는 지구를 변화시킨다는 환경 생태학의 기초가 되고요. 이후 1963년 구소련의 생명의학연구소에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독특한 실험을 하는데요. 약 5세제곱미터 정도의 금속으로 밀폐된 공간에 대충 5m 정도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해조류를 키우는 바이오 허파라고 부르는 탱크를 연결한 뒤에
이곳에서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소로 바꿔주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70년대 구소련 시베리아에 이보다 조금 더 넓은 315세제곱미터 공간을 지하에 설치한 다음에 이곳에 3명의 연구원들이 클로레라라는 조류가 만들어내는 산소를 이용해서 6개월 정도 생활하는 데 성공하는 바이오3라고 하는 실험도 했었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바이오스피어 실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요, 인간이 외부 개입 없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인데요. 당연히 환경이 파괴된 지구를 가정할 수도 있고요.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를 염두에 둔 실험일 수도 있고요. 이 실험의 전체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8명을 뽑은 뒤에 지금은 연구 및 관광지로 바뀐 바이오스피어2 구조물 안으로 들여보낸 뒤에 이곳에서 2년간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채 어떤 외부 개입도 없이 내부 자원만을 활용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장 100년을 버티는 게 목표였다고 하네요. 이곳은 열대우림, 사막, 사바나, 습지 등 각각의 생태계를 모방한 구역으로 나눠지고요. 각각의 구역에 맞게 약 3,000여 종의 생물들도 배치했고요. 심지어 인공 바다에 산호초까지 심는 등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축소판이었던 거죠. 실험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요. 실험 후 약 6개월 정도 지나자 돔 내부의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위험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식물의 수를 더 늘려서 산소 공급량을 늘리는 거겠죠. 즉시 나무와 나팔꽃 등을 심어보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됐다고 합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식물들을 위해서 들여놨던 흙 속에 미생물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미생물들이 산소와 탄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게 밝혀집니다. 그 외에 인공산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까지 흡수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같이 부족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돔을 형성하고 있는 유리 때문에 내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태양빛을 반사시키니까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이렇게 산소가 모자르게 되자 당연히 곤충들이 죽게 됩니다. 특히 벌이 죽어나가자 식물들의 수종 빈도가 떨어집니다. 이건 또다시 열매 부족과 키우던 가축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고요. 선순환이 되어야 할 인공 생태계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8명의 참가자들은 해결을 위해서 토론을 한다는 것이 싸움이 되고요. 파벌이 나눠지면서 결국에는 실험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갑니다. 나중에 다시 조사해보니까 당시 생존하던 동식물 약 90%가 죽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요. 바이오스피어2의 기획자인 존 알렌의 말에 따르면 여러가지 문제로 의도하지 않은 결말을 맞았지만 대신 이 실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지구 밖 다른 행성에서 거주할 때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제인 포인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간 실험 2년 20분이라는 책을 내면서 세세한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구조물은 애리조나 대학이 인수해서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한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연구소 겸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들은 후에도 계속되고 있어서 2013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우주탐사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나로나 화산 주변에 약 30평 정도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것을 앞으로 만들어질지 모르는 화성 기지와 비슷하게 세팅한 다음에 여기에 연구원들을 약 8개월 정도 거주시켜서 화성에서의 생활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이런 테스트를 했으니까 문제 발생 시에 그나마 중단하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지, 만약에 이런 모의 테스트 없이 곧바로 화성으로 갔다면 생각만 해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인공 생태계를 지구 밖 우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행성이라고 해도 당연히 지구보다 환경이 매우 열악하겠죠. 열악한 환경이 되겠지만 결국 인간이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 맞는 생태계를 꾸밀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화성에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 안에서 생활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때 호흡을 통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유기물 형태로 식물에 유입되고 먹이 사슬에 따라서 다시 생물이 에너지를 얻기 위한 호흡에 사용되는 탄소 순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배설물이나 토양속 또는 대기 중의 질소가 세균 등 여러가지 중간자를 통해서 단백질이나 핵산 등 유기화합물이 돼서 순환하는 질소 순환도 필요하고요. 기타 태양이나 광합성 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순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런 순환이 무방비 상태인 지구 밖 행성에서 오케이 하면서 무난하게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영화 마션의 장면처럼 물과 산소 등 필수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우리는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평균 20도 정도의 쾌적한 온도와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단백질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삼겹살을 맛있게 싸먹을 야채도 필수고요. 일단 화성 같은 곳에서는 지구와 달리 대기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 UC 버클리대 연구팀이 개발한 전기 없이 태양광만으로 물을 얻는 기술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 신기술보다 너무 뻔해서 후보로 넣을 생각도 못했던 오래전부터 평범하게 사용되고 있는 펠티어 소자를 이용해서 물을 얻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즉 영화에서처럼 돔 형태의 하우스를 만들고 이곳에 식물을 키운다면 펠티어 소자를 통해서 공기 중 수분의 순환 원리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수분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산소 같은 경우는 위의 방법을 확보한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 추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조금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기계적인 산소 생성 장치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독특한 아이디어를 과학자들이 생각이 됩니다. 즉 달이나 행성 표면의 미세한 흙먼지를 보통 레골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철과 규소 외에 약 40% 정도가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냅니다. 이론적으로는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산소를 분리할 수 있다면 산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철이 함유된 화합물에서 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대략 1500도 이상의 높은 열이 필요한데요. 이 작업을 지구도 아닌 다른 행성에서 한다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가 또 외계인을 고문했겠죠.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나온 해법이 이 레골리스에 수소와 메탄을 혼합하면 조금 더 낮은 온도인 섭씨 1000도씨 정도에서 레골리스를 기화시켜서 물을 추출할 수 있고요. 다시 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해냅니다. 물론 이 방법도 약 1000도라고 하는 고온이 필요하지만 좀 더 연구하면 계속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거죠. 이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미첼 라바그나 교수의 말에 따르면 좀 더 연구가 된다면 달은 물론 화성 같은 다른 행성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직 갈 길이 먼 건 맞지만 다른 행성에서 산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는 화성의 거대한 모래폭풍, 오존층이 없는 위험한 대기, 그리고 낮은 온도,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하면 화성의 표면보다는 지하에서 생활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탐험하고 연구하며 모험하는 건 어쩌면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달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도 사실 이런 화성 이주 계획의 전초전이고요. 이와 같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중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또한 친근한 존재이기도 한 화성은 비교적 가까운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가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았던 곳입니다. 화성에 도착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겠지만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해도 오는 데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기술적인 문제에 앞서서 오랜 시간을 밀폐된 공간에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잘 버텨주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렸다고 보는 학자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 해야 하며 예상 못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행성 이주 계획과 그곳에서의 삶. 당장은 SF 소설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부딪혀야 할 현실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외계 행성으로의 이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